박진영의 찐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 사람의 세상 카운트 펀치라는 코너인데요. 이 코너에서는 김주환 씨의 인생 철학과 비전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선택한 학과가 생명공학과였어요. 이 생명공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릴 적부터 뭔가 아픈 사람을 돕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처음에는 의대를 꿈꿨었고요. 그 이후에는 질병 연구를 통해서 어떤 치료법을 개발한다라거나 치료약을 개발하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생명공학에 처음에 진학을 했었습니다. 네. 아픈 사람 하니까 궁금한 게 왜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데 꿈이 있었나요? 일단 제가 과거에 아팠던 기억이 있었고요. 희귀난치성 질환을 투병했던 기억이 있었다 보니까 사실 직접 당사자였다라는 관계로서 누구보다 그들의 아픔과 감정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그들을 항상 돕고 싶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실질적으로 전공을 정하고 진로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기억들이나 감정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아팠던 기억들이 지금까지도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어떤 삶의 계획을 꾸린다라거나 비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완치가 됐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얘기일 수 있는데 아팠을 때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일단 억울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사실 대략 9살, 10살 당시였거든요. 거의 아주 어릴 때부터 아팠었는데 그 정도 나이 어리다 보니까 사실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그리고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왜냐면 한창 뛰어놀고 학교 가서 친구들 놀 나이인데 왜 나는 저렇게 되지 못할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는 감정이 있었다 보니까 억울함이 가장 컸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언젠가는 낫겠지라는 생각은 결국 흔들린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래서 언젠가 낫게 된다라면 이 억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 아픈 아이들이나 그들의 부모들에게 어떤 희망적인 존재나 레퍼런스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어릴 적부터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뭐 아직 학생입니다. 뭐 방송 저희가 이제 이걸 끝나자마자 또 수업 들으러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인데 일단 아직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2년 갔다가 돌아온 거니까 이제 3학년 2학기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어떤 대학 생활을 보내고 싶습니까? 일단은 저라는 사람의 브랜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성과도 물론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뭔가 김주환이라기보다는 열심히 살아서 하나의 대학생 정도였다고 보여지고요. 좀 더 김주환이라는 정체성과 브랜딩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언어가 됐던 어떤 능력이 됐던 실력이 됐던 간에 저만의 영역과 저만의 영역을 좀 구축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1년 반 동안 어떤 언어 실력을 기른다거나 혹은 저만의 역량을 기른다거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김주환이라는 사람의 영역과 브랜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스스로의 실력을 좀 더 확장시키겠다라는 생각 같은데 그러면 어떤 부분에 더 도전하실 생각이세요? 현재는 언어 쪽에 좀 더 강화를 하고 싶습니다. 어. 물론 제가 한국어밖에 못합니다만 음. 제가 일본 서브컬처럴 문화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일본어를 좀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에 JLPT 자격증을 준비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나중 가서는 변리사의 능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언어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회화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1년 반 동안은 언어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해서 능력을 기를 것 같습니다. 예.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 이제 아팠던 것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다. 그리고 어떠한 실력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해야 인정받는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내 성격이 좀 구축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본인의 성격. 저의 성격은 사실 당연히 어린 시절에 많이 반영을 받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오게 된 원동력 중에 하나는 열등감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있었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나는 남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는 생각. 즉, 다른 아이들과의 비교했을 때 얻어진 열등감을 계속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저의 삶의 과정이었거든요. 네. 그런 것이 성격에 조금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남과 똑같아지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컸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똑같다는 걸 좀 넘어선 것 같긴 한데 이제 좀 성격이 바뀔만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런 과정이 정말 쉽지는 않았거든요. 정말 고된 과정도 있었고 힘든 순간들도 있었는데 네. 사실 이제쯤 와서 조금 건방진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조금 쉬고 싶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하는 삶도 물론 의미가 있고 제 나름 뿌듯한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노력하는 삶도 물론 멋있고 의미가 있겠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얻어진 노력만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게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어떤 노력하는 삶을 접고 그냥 평범한 삶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하고 놀고 싶습니까? 일단은 여행을 좀 많이 가고 어, 싶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친구들과 약속도 많이 잡으면서 어떤 특별한 즐김보다도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즐거움들을 많이 영위하면서 즐기고 싶습니다. 예. 여행을 많이 안 가보셨습니까? 아니면 여행이란 게 워낙 나한테 주는 느낌이 달라서입니까? 여행을 하고 싶다. 여행은 뭐 통상적인 대학생 정도로 다녀온 것 같고요. 제가 그중 여러 가지 즐길 거리 중에서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라던가 다른 나라의 삶 혹은 다른 영향을 받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데 여행을 가다 보면은 어떤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그냥 똑같이 그냥 걷더라도 아예 다른 분위기 속에서 아예 다른 영향 속에 걷다 보니까 거기서 얻어진 어떤 감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느껴진 성장들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얻어지는 가르침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얻어가면서 제가 완성되고 있다는 느낌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여행을 그중에서 제일 많이 좋아하는 즐길거리입니다. 네. 또 여기에 보니까 이제 시도 쓰고 있다. 시를 쓰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제가 시라는 분야 자체, 이 매체 자체를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동경하던 분야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물론 수능을 위한 좀 기계적인 학습이 있긴 했습니다만 예. 시인들이 어떻게 언어를 이렇게 유연하게 쓰고 절묘하게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에 대해서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2차 시험을 보고서 좀 쉴 때 조금 더 좋아하는 걸 하면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평소에 동경하고 있었던 글쓰기 동아리에 들어가서 시를 쓰는 것을 작년 하반기부터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많이 부족합니다만 시를 조금씩 쓰면서 어떤 언어들 다채롭게 활용하는 능력과 저의 감정을 그 짧은 글에 좀 담아내는 능력을 기르면서 조금 더 어떤 감정선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아리 3학년 2학기 때 들어가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많기는 했었습니다. 네. 근데 뭐 다들 뭐 글쓰기 동아리에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사실 서로 글을 가지고서 피드백을 하는 게 주된 동아리 활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년이나 나이보다도 글이라는 공통적인 좋아하는 분야에서 묶이다 보니까 또 대화함에 있어서 좀 더 거리낌이 없었고 학년이나 나이 차이가 있더라도 전혀 거리가 없이 친구로서 지내고 있는데 물론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1, 2학년 때 보통 동아리에 가입해서 3, 4학년 때쯤 되면 뜸하게 잘 안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오히려 3학년 때 2학기 때 동아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좀 의아한 마음에 여쭤본 거고 보면 시를 좋아하고 글을 좋아한다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시도 있을 거고 시인도 있을 거고 구절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글쓰기 동아리에서 만난 되게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뭐 특별한 날도 아닌데 그냥 이병률 시인님의 시집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분의 시인의 어떤 문체라거나 특성이 그냥 매우 담백한 언어로서 일상적인 감정들을 글에 담아내는 능력을 가지신 시인이신데요. 제가 어떤 화려한 문체나 어떤 이상적인 글을 쓰는 것보다도 어떤 일상적인 글이나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평범한 감정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분의 시를 읽으면서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었고 또한 저희가 평범하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어떻게 유려하게 담아낼 수 있는가를 느끼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좋아하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본인의 인생을 잘 계획적으로 살아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과연 가정에서는 어떤 식의 교육을 받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부모님이셨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일단 어릴 때부터 아무래도 제가 아팠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당장 뭐 사회적으로 성공해라라거나 혹은 정말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을 가지라는 말은 그렇게 많지 않으셨고요. 그보다는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좋은 성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물론 좋은 대학을 가면 의미가 있겠고 좋은 직업을 가지면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제가 좋은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그런 가정 교육을 해주시다 보니까 네. 그런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던 것이 부모님의 삶 자체에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부모님이 아무래도 헌신적인 영역을 하고 있는 삶을 영위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삶의 가치관이 저의 삶의 가치관에 이어졌다고 보여지고 그런 가치관을 이어받아서 당장 저의 사회적 명망이나 부보다도 제가 좋은 영향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그런 영향을 끼치는 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확고히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좋은 영향력은 뭡니까? 좋은 영향력이라 하면 저의 존재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나 삶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여기서 영향이라고 한다라면은 조금 더 건전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게 되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제가 물론 아픈 과거도 있었고 지금까지 지금 자라오면서의 과정이 있었는데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책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다양한 사람들의 그 책을 읽게 함으로써 아, 이런 삶도 존재하고 있구나. 이랬던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하나의 경우의 수라거나 혹은 하나의 케이스로서 받아들여지게 됨에 따라서 그분들이 아, 나도 할 수 있겠다라거나 혹은 삶도 이렇게 아름답게 더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저의 역할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아프다거나 앞서서 얘기 나왔던 열등감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치려고 노력한다는 건 좀 의외의 방식이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의 생각이었던 건가요? 양자 모두 적절하게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열등감을 극복하는 과정은 제 스스로 쓸모 있는 사람이다를 증명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한편 부모님에게 더 이상 짐이 되는 자식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 스스로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와중에서도 아마 부모님의 그런 가르침이 없었더라면 좀 엇나간 방식으로 표출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님께서 계속 좋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라라는 가르침이 있었고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열등을 표출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저 스스로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저의 삶을 설계할 수 있지 않았나 라고 해서 부모님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린다는 말씀하셨지만 뭐 시청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부모님한테 자식은 짐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보니까 이제 굉장히 지금 답변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답안지를 작성하시듯이 딱딱딱딱 정리를 해오셔서 얘기를 잘 해주시는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언뜻 보이는 장난기가 눈에 보입니다. 본인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모범생이다. 아니다. 모범생도 있지만 내 안에는 다른 장난기가 가득 있다. 저는 모범생이 되는 거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네. 왜냐면 삶이 물론 제가 노력해온 삶은 공부해온 삶은 딱딱한 삶일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항상 유연함을 가지는 게 좋고 기왕 살 거면 좀 재밌게 사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한테 장난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예. 좀 아재 드립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기 네. 한번 하실 수 있습니까? 아하. 좀 고된 고민이 필요한 과정이다 보니까 네. 중간에 생각이 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혁찬 씨는 그러면 이런 장난으로 좀 재밌었던 일이나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장난기가 많은 건 사실 저만 재밌는 걸 좋아합니다. 아재 드립이 좀 그렇잖아요. 네. 상대방은 좀 열받지만 그 반응을 보면서 즐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어떻게 하면 친구들을 좀 약올릴 수 있을까, 네. 열받게 할 수 있을까 연구하면서 지내온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항상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오늘은 뭘 놀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놀리게 됐을 때 그 친구가 반응을 하면은 오늘도 한 건 했다라는 식으로 하루하루의 원동력을 삼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20대에 이미 이제 수학 합격을 했습니다. 본인의 첫 번째 커리어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더 해야 될 게 많아라고 하지만 또 즐겨야 할 때가 20대인데 행복하게 또 즐기고 싶다면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20대를 더 재밌게 보내야 되나? 아니면 20대에 뭔가 더 이루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의 고민은 20대의 고민은 뭡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력하는 삶을 좀 내려놓고 싶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가
대략 20대, 23살 정도 무렵이었는데 시험 보기 직전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조금 마음이 좁은 사람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열심히 살아왔고 뭔가 열렬히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정작 무엇을 추구했는가, 그 목적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맹목적으로 달려오고 있지만 그것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니까 계속 스스로를 조급하게만 보고 다그치기만 하게 되어서 언젠가부터 좀 속 좁은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스스로를 위한 마음에서도 노력하는 삶을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듯이 참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런 가치관의 반향이다 보니까 요새는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혹은 좀 여유를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좁고 넓다는 건 여유의 의미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조금 스스로에게 관용을 베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듯이 저 역시도 부족한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인데 항상 열등감을 극복하는 과정은 저의 부족함을 싫어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뭐 극복하니까 그게 좀 성장으로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하나의 성장의 과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저 스스로 부정하는 과정이었다 보니까 어찌됐건 그런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좀 좁히는 과정이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스스로 좀 색을 잃어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 브랜딩을 추구하고 싶다는 말과 아울러서 조금 더 그런 것들 내려놓고서 스스로의 여유를 가지고서 스스로를 좀 아울러서 볼 수 있고 스스로의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조금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시작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지금 여자친구가 있으신지? 네, 여자친구는 존재하고 있지 않고요. 네. 그러면 이상형을 밝혀주십시오.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네. 저 이상형은 일단은 성격이나 어떤 인격에 있어서는 맑고 좀 수수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도 어떤 주어진 삶에 대한 충족이나 사소함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좀 맑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고요. 이건 좀 이상적인 답변이었고 이제 현실적으로 외적으로는 조금 귀여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뭐 다람쥐상이나 햄스터상의 좀 귀여운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과 아울러서 성격과 외모를 좀 둘 다 보다 보니까 괜히 눈만 높아도 현재 부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아니라 이제 보통 이제 여자친구가 생기면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 아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여자친구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습니까? 저는 그냥 하루가 어떠했다라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소소한 연애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여행을 다닌다라거나 혹은 맛있는 걸 먹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족이었어도 좋겠지만 뭔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그런 걸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연인과 여행을 가보는 경험도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고 추억이 될 것 같아서 뭔가 함께 기억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연애 그런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앞서서 이렇게 모험생적인 답을 하시다가 이렇게 여자친구 얘기하니까 이제 웃음꽃이 약간 살짝 피는 걸 보니까 아직도 20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이제 뭐 제 프로에 출연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사셔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만의 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막 20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인생의 가치관은 이거다. 뭐 앞서서도 좀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긴 하지만 내 인생의 가치관 아니면 인생관 이걸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하게 살자가 있는 것 같고요. 행복하게 살자라는 가치관의 어떤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어떤 평범한 삶의 소중함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어진 사람들이 다 다르고 주어진 상황이나 여건들이 다 다를 것인데 사실 아무리 명망이나 돈이 있더라도 불만족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제가 살면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삶이라도 스스로 만족하고 충족하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저의 가치관이 될 것이고요. 그런 가치관의 시작은 제가 행복해야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나눌 수가 있을 것이고 제가 행복해야 제가 하고자 하는 일,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있어서 좀 더 윤활하게, 좀 더 윤택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으로서는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보여지고 사실 진취적인 가치관이 아니긴 합니다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가치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